그래서 이게 너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카드 같이 만들어가지고 전세를 할 때 체크해야 되는 거 1번부터 10번까지. 체크리스트. 네.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어. 뭐 국토교통부든 어디서든 관련 기관에서 그런 걸 좀 배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 네, 그러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공예감에서 만드시죠 이걸요. 사은품으로. 공인중개사 네. 협회에서도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분들이 사실 우리가 누구 믿고 거래를 합니까? 사실 중개를 해주시는 분들이 투명하게 뭐 데이터도 뽑아볼 수 있고 아니면 그 집 주인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공인중개사한테 집주인의 평판도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체크리스트라도 만들어 주시면 제가 경석이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서경석한테.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거든요. 네. 이 친구가 벌써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이게 맞다. 그것도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해봐야겠다. 전세랑 월세. 네. 흔히들 사람들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죠. 그렇죠. 목돈이 들어가지만 다달이 나가는 돈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옛날에는 사글세, 월세 산다고 하면 한 80년대, 90년대는 조금 아직 좀 돈이 없구나. 그래도 저는 전세 삽니다. 그럼 월세보다는 조금 더 높은 클래스로 쳐졌죠. 그거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봤던 거 아시죠? 뭐 월세 사는 사람 손 들어봐. 아니 이거 애들 이거 인격 살인이에요. 전세 손 들어봐. 자가 손 들어봐. 야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걸 왜 물어봐 그걸. 별거 다 물어봤어요. 그 자가용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바로 육성 회장이 돼버려 아버지가요. 네. 그때 꼭 그 체크하는 그러니까. 거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글세보다는 전세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레이드를 나눠서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인식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전세 대출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목돈이 있는 분들이 전세를 들어갈 수 있었고 아주 그 정도가 아니면 월세를 사셨던 거잖아요. 네. 어차피 그때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못 받았고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대부분 다 이율 계산하셔가지고 맞아요.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 내가 은행에 내야 되는 돈, 그다음에 월세로 내야 되는 돈 비교해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은 그런 등급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그 계산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은행 대출을 전세 대출을 할 때 물어보니까 다달이 이자만 내면 된대요. 네. 이자만 내면 된대요. 얼마냐 물어봤더니 제 집 기준으로 한 100만 원이에요. 그럼 물어봤어. 이 집을 내가 월세로 살면 대출 많이 받으셨는데. 네? 아니 이제 이 집을 내가 월세로 살면 얼마냐 했더니 그거 돈 20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월세를 살 바에는 차라리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게 더 싸요.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작년에는 네. 작년에는 조금 달랐었다고 제가 기억하는데 금리가 확 올라가지고 전세에서 월세 전환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유불리를 다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저금리 시절에는 임대인은 월세를 선호하죠. 전세 보증금 받아놔서 은행에 넣어봐야 금리 뭐 1, 2%밖에 안 주면 차라리 월세 더 받는 게 낫고, 근데 고금리 시절에는 그 반대가 되죠. 임차인이 월세를 선호하게 되죠. 왜냐면 전세 보증금 빌리려면 엄청나게 비싸니까.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내가 그 정말 집을 또 하나 사지 않는 이상은 만약에 내가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굳이 전세금이 뭐 전세 시가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더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돈은 토해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솔직히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예전에 신문을 한번 뒤져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차인을 보증하는 그 법이 1981년도에 나왔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삐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아가지고 임차인이 격분을 해가지고 권총을 들고 가가지고 집주인을 쏴 죽였다. 라는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권총을요?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깜짝이야. 아니, 요즘은 아니죠. 무슨 권총이 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큰 목돈을 맡긴 거잖아요. 네. 개인 사금융 거래를 통해가지고. 이 집주인은 안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 재산이지 않습니까? 물론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돈 내놔라. 못 준다 하니까 권총으로 쏴 죽인 케이스도 있다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더욱이 그래서 전세살이 서름
이라고 하고 특히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집 하나 마련하고 내 집 하나 소유하려는 그 욕구가 되게 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외국 사람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외국 사람들도 월세 렌트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게 생각되기도 하고. 저랑 비슷하게 생긴 이제 배용준 씨가 이런 말을 했죠. 다 동의하시잖아, 지금요. 그, 꽤 오랫동안 전세를 살았어요, 배용준 씨가요. 그러니까 배용준 씨가 이제 집을 처음으로 산 다음에 했던 말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때 의미가 있었거든요. 네. 굳이 집을 살 필요를 못 느꼈다. 전세란 좋은 제도가 있는데, 돈 많으신 분들. 하기사 뭐 전세는 건설 회사도 사실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전세 사는 것까지는 좋다고 봐요. 집 굳이 소유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특히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시절에는 그 전세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는 집값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난 집을 안 살 거니까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세 가격이 또 같이 올라가잖아요. 에, 집값하고 같이 타고 그러면 월급만 모아서 절대적으로 이 전세 보증금도 따라갈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그래서 더더욱이 전세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 따라가기 허덕이다 보니까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집은 사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게 한 2년 전에 그 포모 현상 중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마지막에 영끌까지 해서 집을 샀고 또 최근에도 보면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처음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산 사람이 거의 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대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도 많이 떨어졌겠다. 정부에서 규제도 좀 풀어줬겠다. 특례 보금자리론도 나왔겠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많이 샀다는 거예요. 저는 또 그 심리가 좀 이해가 가요.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냐면 지금 20, 30대가 많이 샀잖아요. 네. 그들의 부모 세대의 경험이 영향을 많이 줬다고. 부모 세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집값이 꾸준히 올랐죠. 결국 그래프를 보면. 근데 중간중간에 살짝 떨어진 적도 있긴 했는데 집값이 제일 휘청였던 적이 두 번이 있죠. 네. 하나는 IMF 구제금융 받았을 때, 또 다른 하나는 2008년에 금융위기 있었을 때. 이때 집값이 확 두 번 떨어졌었는데 네. 그때 묻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에, 아파트에 묻어놓으신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버셨거든요. 네. 특히 2008년에 그 강남의 그 고층 아파트 아니 혹은 네. 고급 아파트의 상징 중에 하나인 타워팰리스가 네, 그 직전에 미분양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때 미분양이었어요. 그때 들어가신 분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벌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경험들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강력하게 성공한 경험이 있으면 그게 그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많이 주게 돼서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전달되면서 20, 30대 부모 세대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결국은 이거 올라. 그러니까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사놓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을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전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이 할배들 보면은 어쨌든 간에 집값은 떨어지지만 나중에 결국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계세요. 불패. 부동산 불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IMF 97년도 그 내외를 네. 전후해가지고 집값이 정말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98년도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신반포 한신아파트 33평을 제가 이제 네. 사셨어요 그때? 아니 그래가 전세에 들어갔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신반포 33평을 전세를 제가 그 1억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1억 조금만 더 대출 받으시면 그렇죠. 집 산다고 이거. 네. 저는 그때 다시 미국을 들어갈 계획이어가지고 나는 뭐 필요 없다고 난 전세로 살겠다 해서 결국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는데 그게 지금 25억이에요 지금. 25억이라니까. 이 시점에서 교수님 핸드폰도 떨어지구나. 25억 25억.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도 약간 그런 생각하시면 땅을 치시죠. 그러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땅을 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못 샀지만 너는 사야 되라고 얘기하시는 부모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끌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진짜로 본인의 소득 거의 다 투자해가지고 겨우겨우 근근히 버텨나가는 분들이 상당수인데 그걸 왜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 경험들이 전달되면서 이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성공한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기대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 손실 회피 손실 회피 크죠. 네.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포모 현상. 네. 나만 없을 것 같고 나만 뒤떨어질 것 같고 그게 사람 미치게 만들고 보다 웃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다들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그 나를 상대방 타인과 비교를 하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되게 네. 심하죠. 저는 BMW 타고 다니는데 왜 나는 지하철 타고 다니냐? 뭐 중고차라도 내가 2003년형이라도 어차피 BMW는 외형 별로 안 바뀌니까 나는 그 사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인생 아닙니까? 이걸 비교하는 거요? 우리나라 특히 그렇죠. 네. 굉장히 지쳐가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비교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커요. 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계속 에너지는 소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저녁 때 지치는 건 너무 당연한. 네. 네. 좀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하루 종일 비교해서.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관계를 맺고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카카오톡의 멀티 프로필 요 기능. 그렇죠. 네, 그거 많이 쓰시는데 바람 필 때도 많이 써요, 그요. 바꿔주시 이렇게.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저 들었어요. 저거. 근데 해외 소셜 미디어는 멀티 프로필 기능 없습니다. 오. 나는 나지.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나예요. 근데 우리는 이 관계에서 내가 있고 이 관계에서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보여주는 내 모습이 있고 정신 분열 아닌가요? 아니요. 다중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문화적인 영향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고요. 왜냐하면 나는 이 관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고 또 이 관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방송하시는 모습하고 네. 집에서 계시는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전혀 달라요. 네. 저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어, 한마디도 안 해, 집에요. 친구분들이랑 계실 때.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아이. 아이죠. 네.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저 어렸을 때 이제 사귀었던 그 이 여인네들이 하는 말이 그거라니까요. 방송에서 보고 정말 재밌어서 사귀었는데 자기랑 만날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니까 속았다고. 아 근데 오히려 아. 그런 분들이 더 끼가 있잖아요. 특히 연예인들, 특히 배우분들 보면은 자기하게 평소에 한마디도 안 하다가 큐 딱 들어가면 완전 돌대고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분들이 오늘 아이가 좀 많더라고요. 아이가 많아요. 와, 먹고 살기 위한 학습입니다. 특히 개그맨 분들이 물론 다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개그맨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재밌는데 온 에어 딱 꺼지면 조용히 뜨개질하시고. 그러니까 네, 보통 그 너무 지금 멀리 왔나요? 네. 내향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내향적인 건 내가 그냥 조용하게 사는 거가 아니고 네.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진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향적인 분들은 하루에 만날 수 있는 분들의 숫자가 적어요. 그걸 과도하게 써버리시면 지친다고 지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른바 네. 내가 갖고 있는 평생 동안의 지랄 총량의 벽지가 따로 있는 거네, 그럼요. 아, 네. 그런 해석을 하실 수도. 네. 그래서 외향적인 분들은 그 계속 만나셔도 덜 지칩니다. 네. 오, 신기하다.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뭔가 좀 기분 다운되고 그럴 때 사람들 만나잖아요. 뭐 네. 취재할 때 당연히 이제 사람 만나는 게 업이니까. 근데 사람들 만나고 얘기 듣고 얘기하고 돌아오면은 조금 텐션이 올라와요. 기분이 네. 좋아져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수록 기가 빨린다, 네, 지친다 네, 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아, 그게 그 아이와 그렇죠. 네. 외향성과 이해성과. 내향성의 차이. 그 심리학의 성격 검사에서는 항상 외향성과 내향성을 구분하는데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조용하면 사회생활 못 해요. 네. 그냥 조용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사회생활을 못 하거든요. 산 속에 들어가셔야죠. 은둔형 막 이렇게.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통 학습된 외향성이라고 합니다. 학습된 외향성. 그러니까 저는 네. 그랬어요, 진짜요. 네. 너무나 극도로 내성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막 오바를 해버리고 아, 사람들 앞에서 광대같이 행동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오직했으면 저희 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다니까요. 너 말하는 거 한번 보자고. 그렇죠. 어렸을 때 뭐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보면은 깜짝 놀라요. 너 말하는 거 처음 봤다고 TV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 방어 기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아까 저기 처음 뵀을 때는 맞아요. 별말 써. 제가 네. 무서웠어. 최근에 말 명함 만들고 아, 네. 네. 무슨 얘기하고 있었더라고. 전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근데 이게 집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포모 현상도 요즘에 그 주식 시장에서도 굉장히 심한데 사실 주식 투자 안 해도 사는 데는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네. 딱히 어떤 금융 상품, 뭐 대박 금리 주는 건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집은 월세든 전세든 자가든 내 몸 하나 눕히고 내 가족들 같이 따뜻하게 비바람 피하면서 살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안정적으로. 근데 거기에서 큰 가격 변동이 일어나고 내가 10년을 모아도 20년을 모아도 닫지 못할 곳까지 집값이 올라가 버리고 하면은 와,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필수제, 의식주 중에 하나구나. 좀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딱히 뭐 이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살았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택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주택을 굳이 이걸 재산, 특히 재산 증식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미국인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인식 자체가. 그래가지고 일단 당연히 30년 모기지 받고 이제 매달 월세, 그러니까 그 납입금을 갚아 나가는 것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게 뭐냐면은 갈아탈 수가 있어요. 이 집 살다가 저 집 살고, 이 집 살다가 저 집 살고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교민들이. 지금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 집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이건 내 재산이다. 해가지고 어렵게 슈퍼마켓이나 그런 거기 세탁소를 하신 돈 가지고 이거를 집을 사요. 일시불로. 바로 세무서 당해요. 네? 세무서 사요. 너 이 돈 어디서 났냐고. 그렇죠. 출처를 밝히라고. 오히려 그게 그 당국에서 봤을 때 이상한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을 일시불로 할 수가 있냐. 그 돈 어디서 나오냐. 일시불은 좀 세긴 세네요. 그렇죠. 일시불은 좀 세다. 이것도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집을 소유해야지 안정적이다.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국민들이 살아온 영토의 크기가 영향을 많이 준다고 봅니다. 왜냐면 미국은요 옛날에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너 저기 가서 개척해, 너한테 권한을 줄게, 이런 문화적인 영향이 있었고, 반면에 정말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렇게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을 소유한다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공공주택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런 게 많죠. 우리나라는 규모가 좀 중간 정도. 그러니까 여전히 한정되어 있는 국토 면적 안에서 대도시로 몰리면서 소유하기는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일단 소유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안정적인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30년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일단 뭐 방금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지친 몸 누일 수 있는 조그만 방구석이라도 하나 난 마련해야지 안정이 된다. 그렇죠. 이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미국도 옛날에 개척 시대에 그런 영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주요 거점들은 다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사실은 부동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이제 소유에 대한 욕구가 제한된 자원 내에서 혹은 환경 내에서 소유에 대한 욕구가 조금씩 강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 이제 빈민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가 있지만, 특히 약간 상대적으로 이 차상위층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 박탈감을 이제 집으로 해결하려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것도 그렇죠. 이 판매를 했다가 이제 큰 사달이 난 거지 않습니까? 당시에 뭐 집값의 100%까지 그러니까. 돈 한 푼 없이, 그것도 뭐 프라임이 제일 높은 등급이고, 그렇죠. 서브 프라임 그 밑에,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집값을 막 90% 이렇게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약간의 집값이 떨어졌을 때 이 모기지들이 펑펑펑펑 터져 나가고 그랬던 게 2008년 금융위기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역사적으로 토지 개혁하려고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제한된 자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정도전도 다 걷어서 나눠주자 했고, 고려가 망한 이유도 그 옛날에 갑자기 용어 생각이 안 나는데, 다 그 토지들을, 원래는 가질 수 없는 토지들을 다 사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인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뭐 1884년에 일어났던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도 김옥균이 이끌었던 굉장히 이게 14조항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너무 지금 봐도 민주적이고 혁명적이고 그런 조항이 있는데 실패한 이유가 딱 결정적으로 하나예요.
일반 백성들의 지지를 못 받았는데 토지를 개혁한다는 이거 말 조항이 없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일반 대중의 지지를 못 받고 갑신정변에 실패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토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초대 정권에서도 토지 개혁을 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건 약간 여담일 수도 있겠지만 그 6.25 전쟁 때 그나마 우리가 그 휴전이지만 그 북한의 그 남침으로부터 약간 버틸 수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승만 정권이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토지 개혁이었거든요. 다 지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내 땅이니까 북한군이 내려오면은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죠.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저는 그 심리학 교수님을 만났으니까 네. 그 교수님한테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올해 들어서 특히 부동산 시장이 특히 서울 집값 중심으로 좀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이 바닥을 쳤나 보다. 네. 그러면서 내가 최저점에 살 수 있었는데 네. 근데 여기서부터도 일종의 포모 현상이 네, 생기더라고요. 네, 네. 저게 5억 떨어졌다고 했을 때 4억 떨어졌다고 했을 때 거기서 1억 회복해서 3억 떨어졌다고 했을 때 근데 지금은 거의 전고점에 90% 와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부터도 뭔가 거래량은 없지만 뭔가 조바심이 나지 않을까. 그러다가 주식 망해요. 아니, 그러면서 지금 서울의 거래량도 늘고 있고 가격도 많이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러다가 이제 또 전고점 가고 전고점 돌파하고 이러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런 정보들을 예를 들어서 주택 구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얼마나 세부 사항까지 다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2008년 부동산 위기하고 지금 부동산 위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 하고 네. 작년까지 부동산 위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집값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어느 쪽이 떨어졌는지는 많이 달랐죠. 2008년에는 주로 대형이나 재건축이나 강남이 떨어졌었고 네. 작년에는 소형 신축 그다음에 강북 수도권 이런 데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부동산을 구매했던 주력 세대하고 지금 작년까지 부동산을 구매한 주력 세대하고 다른 거예요. 이런 디테일이 없이 그러니까 그런 걸 놓치고 보면 내가 진짜 저 집을 살 게 아닌데 네. 지금 오르는 것 같은 그런 그래프를 보이는 그 지역을 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바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이게 다 일반적으로 다 연결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헤드라인만 보고. 그렇죠. 근데 여기랑 내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지역의 집값은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살고 싶은지 나는 어디에 주택을 구매하고 싶은지를 먼저 그런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 지역을 보셔야 돼요. 그럼 그 지역에 누가 더 많이 살고 있고 이런 세부 사항들을 자꾸 찾아서 보셔야 되는데 그냥 헤드라인에 이제 드디어 반등한다. 그 반등한다고 자꾸 올리는 그런 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것도 많은 분들이 최저점에서 못 사고 최고점에서 못 팔잖아. 그 이유 아시나요? 뭔데요? 왜? 최고점에서 파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최저점에서 사는 사람도 한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아파트 아무리 대단지라 하더라도 특히 요즘 같은 게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적은 거래, 한두 건 거래만으로 그걸 사람들은 시세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요즘에는 거의 실거래도 많이 없다 보니까 호가 위주로 이제 밴드를 이제 이 부동산 업체에서 제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호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심리를 또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래프를 보면은 뭐 주식 차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을 보면 그 누구도 행복하지 못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모든 이 집과 관심이 수도권과 서울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요. 뭐 솔직히 이제 서울에 일만 없으면 지방 내려가서 살면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야 뭐 프리랜서 방송이니까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가끔씩 호갱노노 치면서 강원도에 있는 집값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기도 전에도 경포대 경포 자이 아파트 42평이 구매하는 게 2억 5천이에요. 바로 바다가 동해가 보여요. 야, 그래서 혹시 그러면 방송 있을 때 혹시 KTX가 있으니까 아실래요? 그럼 저는 매일 해야 돼요. 네. 저도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런 거에서 어떤 분이 그 얘기했어요. 아이들 전원 생활하면서 네.
자연과 함께 뛰놀고 대신에 아빠만 조금 빡세지면 된다. 하루에 출퇴근 시간 5시간. 예, 5시간이면 서울에서 싱가포르예요. 근데 그거 그런 얘기가 나온 게 비교적 최근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아파트라는 형태로 주거 대책을 마련하고 주택을 공급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는 당연히 규격화된 방식으로 나가고 싸게 공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는 분들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집약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고, 이래서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에서 살든지 내 집의 안의 모습은 거의 차별점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구조가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에 산다고 얘기할 때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느 지역의 어떤 브랜드야. 입지와 브랜드. 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건설사만의 특별한 혹은 지역만의 특별한 이 얘기는 최근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양양에 최근에 그 젊은 분들이 많이 옮겨 가셨어요. 제가 알기로. 서핑도 하시고. 네.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무언가를 공급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서울로 모이는 거는 해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굳이 억지로 어거지로 차별화시키는 것이 이제 이름 네이밍인데, 저번에 한번 그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아파트 가운데서 가장 이름이 긴 게 36자인가더래요. 김수아, 거구. 그거 거의 그 수준이라니까요. 택시 기사도 몰라요. 그걸로라도 차별점을 하려고. 네, 그렇죠. 네. 야, 오늘 진짜 우리 전세제도 부동산에 대해서 진짜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그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지금과 같은 이런 전세 제도가 앞으로도 이어질까? 아니면 서서히 거의 월세나 이런 걸로 대체가 될까? 어떻게 혹시 생각하세요? 그냥 아주 비전문가의 나이브한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놀랐던 거는 그동안은 그 전세에 대한 일종의 전세를 최소한 월세보단 전세를 사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작년에 이거 이율 비교하고 월세 금액이랑 비교하면서 이쪽으로 많이 옮겨갔던 게,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예전보다 현명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결국은 지금 그 금리랑 집값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안정화되면 월세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계속 집값이 뛰면 당연히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전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 겸 동시에 또 세입자다 보니까 양쪽의 그런 입장을 다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전세금을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금을 받는 메리트는 딱 하나예요. 돈 굴리는 거예요. 이걸 뭐 은행에 넣든다든지 아니면 어디 투자를 한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하는데, 일단 이자율은 정말 바닥을 기고 있고 집값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 땐 차라리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지금 계시는 KBS PD님 이 방송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세입자 아니 보일러 고장나면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약 만기가 되면 월세로 돌리려고요. 그 KBS PD님한테. 네. 괜찮아요. 사신다면요. 예고. 그러니까 전세 예고. 그러니까 전세 메리트가 없어요. 메리트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금리 시절이 저는 앞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잘해봐야 1%대. 내년에 더 회복을 한다고 해도 2%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4%, 3%, 이제 2%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진 재원을 전력 투구했을 때 높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이 이제 2%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2%대 성장을 하는데 3.5%의 기준금리? 저는 이건 별로 지속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니 언젠가 다시 내려올 건데, 그런 저금리 시대가 다시 돌아오면은 집주인들은 좀 월세를 선호하지 않을까. 결국 이게 공급자가 많이 좌우할 수 있다 보니까. 다만 이것도 집값이 좀 둔화가 돼야 월세 흐름으로 가는 거지. 또 집값이 다시 꿈틀댄다, 갭 투자가 더 많이 활성이 된다. 그럼 또 그때는 이제 전세가 계속해서 그렇죠. 상승.